안녕하세요, 김영란입니다. 분단 적폐들이 조작한 사건들을 하나씩 파헤치는 장경욱의 조작. 오늘은 7화입니다.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는 서울시 공무원 사건 유성씨 간첩 혐의를 만들기 위해서 조작에 가담했던 사람들 재판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워낙 가담자들이 많다 보니까 이야기할 게 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유성씨의 사건과 관련해서 조작에 가담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방송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장경욱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난번에 그 중국에서 뭐 공문서 위조한 거라든가 재판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재판 여전히 좀 진행 중이고요. 이번에는 또 이제 가담자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와 별도로 다른 이제 재판 얘기를 해볼 텐데, 지난 4월 30일 참 말도 어려워요. 재판에서 비공개 증언을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정원 전직 간부들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네.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서천호. 서천호. 지금 댓글 조작으로 실형을 받고 감옥에 있습니다. 아, 근데 또 재판에 들어갔네요. 네. 네, 서천호. 서천호. 그다음에 지난번에 거짓 영사증명으로 네. 중국 공무원을 매수하기보다는 비용이 덜 드는 국정원 영사증명서를 활용하라라고 지시했던 이태희 씨. 이태희. 네. 네. 전 대공수사국장. 네. 네, 이분. 그다음에 국정원 대변인 하경준. 이렇게 세 명이 네.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지금 불구속 기소되어서 재판에 지금 1심 재판 중에 있습니다. 그 혐의 내용은 뭐냐면 전직 국가안전보위부 비밀 요원이 네. 유성씨 재판에서 네. 비공개 증언을 했습니다. 네. 국정원에 되겠던 전직. 네. 그래서 유성씨의 불리한 증언을 하기 위해서 가명으로 전직 국가안전보위부 비밀 요원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안 믿죠. 그런 분이 가명으로 나와서 비공개 증언을 했는데 네네. 이것을 북에서 알았답니다. 비공개 유성씨 항소심 재판에 비공개 증인으로 나온 걸 네. 북에서 알았답니다. 북에서 알았다는 것을 북에서 그 딸하고 통화를 했더니 딸이 보위부에 잡혀갔답니다. 아빠가 남조선에서 그 재판에 나가서 증인을 선 거를 보위부가 알고 너희 아버지 그런 식으로 하면 너희 가만 안 두겠다 이렇게 협박을 했다고 딸이 전화로 이 여기 남쪽에 있는 그 남쪽에 있는 아버지 전직 비밀요원에게 얘기를 했고, 이분이 그래서 재판부에 탄원서를 넣었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난 비공개 증언으로 믿고 왔는데 어떻게 이 비공개 증인으로 섰는데 내 정보가 북계 보위부까지 가서 하냐, 이런 탄원서를 써서 재판부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중국 공문서 위조가 이제 중국 대사관의 회신으로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그렇죠. 이 난리가 났을 때 서천호와 이태희와 하경준이 한 일이 뭐냐. 동아일보에다가 네. 비공개 증언을 했는데 이 내용이 북에 누설이 돼서 이렇게 재판부에 탄원서까지 내고 있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를 그 탄원서와 그 비공개 증언을 했던 증인신문조서를 동아일보에 주면서 인터뷰를 소개를 해줘요. 이 양반을. 아, 이 세 명이? 그렇죠. 이 세 명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의심을 받습니까? 비공개 증언을 서가지고 했는데 북에 있는 보위부가 알고서 가족들을 협박했다, 이런 내용이 언론에 유출되었을 때 의심은? 누가 의심을 받습니까? 유성 씨하고 변호인들이겠죠. 그렇죠. 네. 유성 씨와 변호인들이 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 유성 씨가 누설하지 않았을까, 이런 식의 국민적 여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재판에서의 비공개 증인신문 조서와 이 탄원서를 동아일보에다가 이걸 유출했다 해서 이게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지금 세 명이 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누군지는 모르지만 좀 이렇게 용감하게 얘기를 직설적으로 하시는 분이 위에 다 보고해서 위에 지시를 받아서 이렇게 유성 사건에서 어떤 증거 위조로 몰린 여론 지형을 유성의 어떤 간첩 혐의를 받는 유성이 북에 다시 그 비공개 증언과 관련된 정보도 누설한 것처럼 보이게 하자라고 서로 작전을 세워가지고 동아일보를 활용해서 이렇게 정보를 준 언론 플레이를 했다.
이 부분을 이 세 명이 공모를 했다는 걸 누군가 인정을 한 것 같습니다. 세 명 중에 자백을 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기사에서는 보면 그 검찰에서는 그렇게 공모를 했다. 보고해서 언론에 유출했다라는 부분을 약간씩 좀 서로에게 유리하게 좀 맞춰서 지금 부인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 적이 없다라는 거죠. 이 지금 부인한다는 내용은 그렇게 언론에 유출을 하도록 미리 사전에 계획을 해서 유성 사건에 영향을 주기 해가지고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유성 씨 사건은 뭐 이렇게 하면 할수록 진짜 뭐가 양팔을 까면 나오는 것처럼 끊임없이 나오고 국정원에 어떻게 보면은 자신들의 범죄를 덮기 위해서 더 많은 범죄를 쌓는 그런 그렇죠. 것이 완전 종합적인 걸로 보여지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저도 정리가 안 돼요. 왜냐하면 자 우선 원천적으로 조작이 있었고 간첩 그렇죠. 조작, 그죠? 여기에서는 누가 처벌받았습니까? 없지 않나요? 없습니다 지금. 네. 그죠? 없죠. 네. 그다음에 변호인 접견 거부로 지금 한 명이 지금 처벌받고 있는 중이죠. 네네. 네. 그다음에 이제 증거 위조와 관련돼서는 14년도에 꼬리 잘랐다가 꼬리 잘라 그때 한번 처벌됐었고 4명이 처벌됐었고요. 네. 이번에 다시 2명 네. 처벌되고 있죠. 증거 위조와 관련돼서. 그리고 이 사건은 또 새로운 사건이 터진 겁니다. 비공개 증언 관련한 공무상 비밀이라는 그런 내용을 언론에 유출해서 언론이 보도가 되면 이것이 유성 씨가 한 행위로 보이겠다. 비공개 증언의 내용이 북에 알려지는 것은 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 유성 외로는 할 사람이 없다라는 걸 해서 여론을 증거 위조로 궁지에 몰린 자신들의 어떤 그 위치를 역전해 보려고 요 사건을 이렇게 언론에다가 이제 플레이를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사건 지금 한 3개 밝혀졌는데요. 가혹행위는 안 밝혀졌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 처벌해야죠. 그 다음에 위증한 부분들 지금 처벌 안 됐잖아요. 네. 위증한 부분들. 수사관들도 증인으로 와서 위증을 했고요. 탈북자들 위증도 했고요. 그 탈북자들에게 돈 매수한 거 관련해서 지금 처벌이 안 됐죠. 그 다음에 문서만 위조한 게 아니죠. 통신 사실이라든 알리바이가 유성 씨 알리바이가 확실한 통화를 언제 중국에서 중국 현지에서 통화한 기록이 있는 날 뭐 북에 갔다 이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중국 현지에서 그 아이폰에 의하면 위치가 나오는 중국에 있는 집에서 찍은 앨범 사진도 회령에 가서 찍었다. 뭐 이렇게 위조를 한 이런 증거 위조범들도 지금 처벌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누가 처벌 안 됐어요? 국정원장이 책임을 져야죠. 서천호의 상부인 남재준이가 이런 걸 관심사항을 갖지 않은데 왜 서천호가 움직이고 이런 일을 작당을 하겠어요. 이런 아래에서 작당을 했다는 건 위에 보고를 했고 위에 지시하에 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꼬리가 다 잘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건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됩니다. 제대로 수사를 하고 이들이 반성을 하지 않습니다. 유성 씨를 찾아와서 반성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유가려 씨를 찾아서 반성하는 사람이 없어요. 네. 반성하는 편지를 보낸 사람이 없어요. 오로지 지금 자기들 혐의 부인하기 바쁘지 않습니까? 그렇죠. 관행이었다. 그렇죠? 밑에 일은 잘 모른다. 아니면 검사 말 들어서 했다. 이런 식으로 떠넘기고 이러면서 어떻게 하나 자기들 혐의를 빠져나가려고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들에게 혹여나 네. 이들의 논리에 빠져서 저는 무죄라도 나고 하면 이게 어떻게 정의가 세워질 수 있는 사회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검찰이 국정을 제대로 통제하는 역할을 지금까지 못 해왔고 그렇죠. 겨우 이제 뭐 내부 제보가 있거나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사건들의 경우에 이렇게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기소한 데가 어딘 줄 아십니까? 모르겠어요. 공안부예요. 공안부. 공안부면은 국정원하고 되게 친한데. 친한데요. 네. 친해도 적폐청산 주로 하는데 공안부 업적을 폄훼하려는 것보다도 아이러니하다는 거죠. 여기 나오는 이 기소한 검사들이 저하고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또 상대방이에요.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공안부는 지금까지 수십 년간 간첩 조작 사건의 메커니즘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들이 대공수사 마치 실적과 업적 나라에 공헌한 줄로 이렇게 착각하고 있으니까 이들에 대해 구형량이 높겠어요, 낮겠어요? 적게 주겠죠. 적게 주고. 그래서 저는 이 과거 간첩 조작과 관련돼서는 특검이라든가 좀 특별한 상설적인 어떤 수사체가 필요하다.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좀 그건 더 어려워 보이네요, 왠지. 네. 그러니까 이 유우성 씨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정말 국정원의 이제 민낯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것은 계속 나올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고소한 사건이 있습니다. 고발 아. 고소한 사건이 있습니다. 검사들을 이시원, 이문성 검사를 비롯해서 대검 그 진상조사단에서 가혹행위가 있었던 걸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 가혹행위 한 사람들 합동 신문센터에서 가려를 고문하고 정기 고문실에 데려간다고까지 막 겁을 주고 그다음에 가려를 그 안에 있는 탈북자들한테 굴욕적으로 보이게 네. 해가지고 뭐 회령 화교 유관이라고 앞뒤에 써가지고 붙이고 독방에서 했습니다. 독방에서 저항하지 못하는 그 고문 피해자를 또 잘해준다고 저 뭐 이렇게 밖에 데려가가지고 구경시켜주고 좋은 거 먹여주고 그러면서 지금도 그 사진 보여주면서 가래가 V자 그래가지고 해안가에서 국정원 직원 조사관들하고 찍은 사진 이게 그래서 국정원에서 자유롭게 진술한 거라고 이렇게 증거로 들이미는 그런 행태들을 지금 처벌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가혹행위, 자백을 강요한 그 가혹행위 합동신문센터에서 유가료뿐만 아니라 유가료 전부터 합동신문센터에서 만들어져 왔던 수많은 간첩조작 사건들 다 그렇게 만든 겁니다. 100%입니다. 100%. 그래서 그중에 황장엽 암살 미수라고 10년째 이런 한 사람들 아직도 안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분들을 저는 계속 구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 간첩조작 범죄에 가담한 국정원 수사관들에 대한 지금 공소시효가 남아있을 때 처벌을 해서 네. 일벌백계 해야 우리 사회 이 조작 가담자들이 다시 발붙일 수 없는 그런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었다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저희가 해야 될 일이죠.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국정원이나 이런 공안, 흔히 말하는 공안 세력들이 이렇게 뭐 유우성 씨 사건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건을 조작해오고 그걸 마치 또 당연한 것처럼 해올 수 있었다는 과거서부터 수많은 범죄를 저질렀고 그것이 한 번도 흔히 말하는 들통이 안 났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잖아요. 네. 변호사님이 그 1984년, 네네. 30여 년 전이네요. 그 당시 84년도에 있었던 간첩 조작 사건에 대해서 그때 또 그 간첩을 조작하기 위해서 고문을 했던 수사관을 구속시킨 일이 있다. 라고 이제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네. 이 사건은 또 뭡니까? 보안사라는 책을 쓰신 분이 간첩 조작의 피해자세요. 고문을 당해서 간첩으로 조작이 되셔가지고 공소보류라는 거 아십니까? 기소중지 기소유예는 들어봤어요. 공소보류라는 거는 수사에 협조하고 전향을 하고 조작된 간첩이지만은 전향을 했다. 수사에 협조해줬다. 이렇게 해서 다른 간첩을 잡는데 협조해줬다. 이렇게 하면 공소보류라 해서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일정한 기간 동안 지켜는 보지만은 기소유예와 비슷한 겁니다. 국가보안법 사범에게만 있습니다. 전향을 하거나 수사에 협조해준 공로를 인정해서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공소를 보류했다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문제 삼지 않는 거죠. 근데 이 보안사라는 책은 바로 그 분이 보안사의 직원이 됩니다. 조작대에서 간첩을 대신 분이 보안사의 직원이 되어서 네. 조작 현장, 간첩 조작하는 고문 현장을 보는 겁니다. 그것도 자기 동료인 제일동포 유학생들의. 왜? 통역을 위해서. 통역? 이분이 일본으로 탈출을 해서 네. 이 보안사라는 책을 80년대에 써요. 네. 일본의 아마 문해춘천가 같은 일본의 그 당선작으로 해서 엄청난 파괴력을 가졌고 그 당시에 보안사라는 책을 한국에서 발매를 했을 때 이게 다 압수되고 막 이랬습니다. 이 보안사라는 책을 읽으면 학원 반장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고병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일동포 유학생들을 간첩으로 조작한 악명 높은 계급은 준입니다. 준이면 낮은 급이네요. 낮지만은 그 위에 영광급 장교들은 지시하는 거죠. 네. 그럼 실제로 고문하는 공사를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공사라고 그런답니다. 네, 맞아요. VIP실에서 VIP실이라고 합니다. VIP실. 고문실입니다. 이 VIP실 가운데 이렇게 의자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앉으면 이게 엘리베이터처럼 이렇게 꺼집니다. 쭉 내려간다는 거예요. 내려갑니다. 그 사람에게 얼굴에 이렇게 천을 씌우고 꺼지면서
물을 부으면서 불을 끈 상태에서 그러면 뭐가 기억납니까? 너 같은 놈은 밑에 한강물에 쥐도새도 모르게 빠져도 죽여서 버려도 모른다. 그 누구도 모른다. 이런 효과를 주는 엘리베이터실, 오. VIP실. 이게 고문실입니다. 고문실에 이렇게 여기서 간첩을 조작하고 그 피해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걸 실제로 학원반을 하면서 제일동포 학생들을 수많이 간첩 조작한 대표적인 사람이 고병천입니다. 고병천, 치안본부에 우리가 유명한 고문 기술자 누구죠? 이근환, 이근환이 있다면 보안사에는 누가 있다? 고병천. 고병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병천이 네. 세상이 바뀔 줄을 모르고 이분이 제일동포 그 유학생 간첩조작 피해자 윤정헌 선생님의 재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서 아 그분 피해자. 재심을 받는 재심을 통해서 나는 옛날 고문으로 해가지고 억울하게 간첩 조작이 됐습니다. 이제 재심에서 무죄를 해주십시오 하는 그 재판에 이 고병천이 증인으로 당당히 나와서 검찰 측 증인으로 나와서 고문한 적이 없다. 이렇게 위증을 합니다. 위증. 이게 2010년도에 그렇게 위증을 했어요. 그 재심 재판에서. 네. 그래서 이 부분을 2013년도에 저희가 위증죄로 고소를 합니다. 이 고병천을요. 예. 그랬더니 2017년도 공소시효를 얼마 남기지 않고 공안부에서 기소를 합니다. 기소를 해서 2018년도 재판을 받다가 네. 다 자백을 해요. 고문가혹 행위를 했다. 아 고병천이요. 예. 자백은 하는데 구체적으로 VIP실, 엘리베이터실 이런 걸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고문은 했다고 하지만은 보안사 책의 진실성을 인정하냐 그러면 기억 안 난다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자기 죄를 반성하고 자기 나이가 80이었기 때문에 집행 이 정도만 하면 집행유예를 나오려는 그런 작전을 썼습니다. 그리고 불구속으로 기소됐기 때문에 그런 작전을 썼는데 재판에 일본에서 그 피해자들이 불구의 몸이 된 피해자도 오고 윤정헌 씨도 오고 이종수 씨도 오고 김정사 씨도 오시고 박박 씨도 오시고 더 많은 피해자가 더 많아요. 이주광 선생님, 유영수 선생님 여러 명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름을 다 해야 되는데 다 재심에서 고문가혹행위가 인정돼서 다 무죄 받으신 분들인데 고병천이라는 이 이름만 들어도 이 재판에 와서 반성, 사과하는 걸 듣고 싶다. 그리고 왔는데 제대로 그 재판장 앞에서 반성을 안 했어요. 그래서 재판장께서 가해자가 사과를 할 때는 고통이 따라야 되고 피해자들은 과거에 아직도 그 피해 공포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데 이렇게 형식적인 사과를 해서는 되겠는가. 본인의 몸이 증거다. 본인은 이 재판을 나오고 끝까지 같이 해야 된다. 응? 근데 이 피해자들이 사과를 요구하는 이 눈물과 이 호소를 보니 피해자들이 원하는 사과를 당신이 해야 되는데 그런 사과가 아니다. 기억이 안 나고 유리한 것만 기억나고 재판 진행 중에 법정 구속을 했습니다. 혹시라도 다른 생각을 할 것 같다. 이분이 법정에 가득 찬 그 분위기라든가 피해자들의 원성을 들으면서 어쨌든 위축되겠죠. 고문가해자라고 뭐 위축 안 되겠습니까? 위축되고 그 당시 판사님 입장은 집에 가면 그 다음에 재판에 안 나오거나 또는 어떤 다른 생각을 하지 않을까 할 정도 그 정도로 재판정에서 피해자들의 원성이 대단하고 울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1년 실형을 받고 항소를 했지만 항소심도 그래요. 왜 2010년 법정에서 그러면 나와서 반성을 할 거지 왜 그때 고문가혹 행위가 없다고 했다가 왜 기소되고 나니까 이제 형사재판이 되니까 왜 이제서야 반성을 하냐. 늦었다. 반성이 늦었다. 그리고 아직 이 동료라든가 선후배들 생각해서 같이 했던 그 사람들 위해서 진실을 얘기를 안 해요. 여전히 기억이 안 난다. 진실을 얘기하지 않고 항소심에서도 결국 항소 기각이 돼서 실형 1년을 받고 출소했죠. 출소했군요. 작년 4월에 구속이 됐으니까 1년이 됐지 않습니까? 이게 과연 그러면 정의가 실현된 거냐? 고문 가혹 행위로 처벌받은 게 아니라 뭘로 처벌받았다? 위증죄로 처벌받은 거잖아요. 고문 가혹 범죄에 대해서는 시효가 지나서 처벌을 못하고 어떻게 보면 이 고병천은 후회하겠죠. 내가 왜 재심 재판에 다른 사람들은 증인으로 나가지도 않는데 왜 나갔을까? 그렇지만 고병천 씨가 큰 교훈은 뭐냐? 고병천 씨가 재심 재판에 증인으로 섰다가 1년을 선고받고 나니까 앞으로 재심 재판에 와가지고 고문이 없었다. 고문 가혹행위를 한 수사관들 검찰에서 증인으로 신청을 하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죠. 안 나오겠죠. 무서워서. 근데 이게 제대로 된 정의 실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고문행위로 처벌 중형을 받아야 될 사람이 그 원래 범죄가 아니고 원래 범죄가 아니라 기고만장하게 나이 들어서도 고문 없다라고 피해자의 3, 40년 지난 재심 재판에 와서 위증을 했다는 이유로 1년을 살았습니다. 1년. 이걸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정의 실현이 된 겁니까? 그리고 이분은 아직도 보국 훈장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게 취소가 안 됐어요. 연금도 받고 훈장도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수많은 고문 가혹행위에 의한 간첩조작 사건을 저지른 장본인이 아직도 훈장 박탈이 안 돼 있고요. 연금을 받고 있는 겁니다. 아, 갑자기 뭐 마음이 울컥 무거워지는데요. 본인은 아마 재수 없다고 생각할 거예요. 괜히 그 재심 법정에 나갔다가 재수 없다. 이런 얘기도 들려요. 그 고병천?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은 2010년인가요? 그 고병천 씨가 나와서 아까 말씀 윤정원 선생님 재판에 증인 나와서 이거 실질적으로 재판적으로 대지를 직접 시킨 건가요? 어떻게 보면 검사가 나쁜 사람이죠. 그걸 증인으로 신청해서 고문이 없었다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지금 과거 수사관을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이분이 나온 겁니다. 이분이라고 해서 근데 고병천이 나온 겁니다. 나와서 고문이 없었다고. 재심 무죄를 못 받게 방해를 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위증죄가 아니라 모해 위증죄를 원래 고소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불이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무죄를 못 받는 게 불이익 아닙니까? 그렇죠. 수십 년간 억울한 누명을 쓰고 나서 무죄를 받으려고 하는데 나와가지고 모해 해를 윤정원 선생님은 해를 끼칠 의사를 가지고 와서 위증을 했다 이렇게 고소를 했는데 단순 위증죄가 인정됐고 1년을 살게 된 겁니다. 이 사건도 2010년에 그런 위증죄가 있었고 그 원래 고문 사건 84년도에 그것이 아닌 위증죄로 다시 고소를 해가지고 고발을 해서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재판이 열려서 1년 동안 그렇죠. 촛불혁명에 의해서 정권이 바뀌면서 공안부에서 공소시효를 얼마 남기지 않고 기소를 했고 그 기소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직무유기로 검사를 고소하겠다 이렇게까지 하는 의견서도 넣었어요. 워낙 안 하니까. 왜냐하면 2010년에 벌어진 일을 저희가 2013년도에 고소를 했는데 지금 벌써 2010년도서부터 2017년 된 벌써 7년 지나고 막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소시효가 또 모해 위증죄로 하면 남았지만 위증죄로 만약에 한다든가 하면 이게 공소시효가 문제되리라고 생각돼서 굉장히 그런 의견을 검찰에 제시했는데 검찰이 공소시효를 얼마 안 남겨두고 기소를 했습니다. 불구속 기소를 했죠. 그래서 그동안 뭐 했냐 이거죠. 고문 범죄자가 위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무엇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조사하지 않고 제가 보안사 책도 넣고 다 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윤정원 선생님이 재심 무죄 받고 재심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는 것은 고문가혹행위가 인정된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그렇다 그러면 고병천을 빨리 기소를 하든가 했었어야죠. 그런데 정권 바뀌어가지고서야 기소를 했고 그것도 불구속을 했는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 재판부가 재판장께서 훌륭한 역사의식을 가지시고 정말 고문범죄에 대해서 피해자들의 아픔을 이해를 하셨고 그래서 그 재판 법정이 저도 지금도 기억나지만 정말 역사의 정의를 세우는 작은 순간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일상화되어야죠. 일반화되어야죠. 근데 우리는 지금 여전히 이런 정의를 세우는 재판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도 좀 희귀한 드물죠. 드문 일 뭐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일상화되어야죠. 지금 과거의 범죄자들이 반성을 하지 않는 이 풍토 정말 뼈를 깎는 반성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반성을 할 때는 고통이 있습니다. 근데 고통 어린 반성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피해가려고 하는 거죠. 피해가려고 하고 그다음에 형식적으로 반성해가지고 뭐 집행유예나 받으려 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최연도라는 대공수사국 부국장이 지금 집행유예 받고 네. 뭐 이런 거 참 제가 대공수사 경력을 선처의 이유 양형의 이유로 한다는 게 저는 정말 서글픕니다. 제가 좀 얘기를 듣다 보니까 보안사란 말이에요. 보안사에서 학원 반장이라는 게 있었다는 게 좀 신기하네요. 그렇죠. 보안사는 원래 군대 내 네네. 이런 걸 담당하는 데가 보안사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보안사가 민간인을 수사한 것 자체가 범죄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보안사 수사관들은 수사를 할 때 중정 수사관의 도장을 빌려옵니다. 중정이면 지금의 국정원. 국정원. 빌려와요? 네, 국정원. 제가 그 당시에는 국가안전기획부네요. 84년도면. 이전부터 그런 관행이 있었죠.
보안사에서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네. 이 민간인을 서빙고에 불러가지고 고문을 하면서 음. 조서는 이 군인들 이 군사법경찰관의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 중앙정보부 수사관의 명의를 도용하고 또는 나중에 80년대는 국가안전기획부의 수사관의 명의를 도용해서 가끔 중정수사관이나 국가안전기획부 수사관들은 자기 그 도장이나 이런 명의가 잘 있는지 확인하고 가고 실제 수사는 보안사 수사관들, 군사법경찰관이 수사하되 피의자 신문 조서에는 군자 떼고 사법경찰관들이 또 중정, 국가안전기획부가 조사한 것처럼 해서 민간검찰에 갔고 군검찰도 아니고 민간검찰로 올라가고 그럼 민간검찰에 가면 누가 호송을 하죠? 보안사 수사관이 따라오고 민간검찰로 가는 거. 군검찰, 군사건이면 원래는 군검찰로 가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것이 민간이 수사한 것처럼 민간의 국가안전기획부나 중정이 수사한 것처럼 해서 검찰 통해서 재판에 가면 그 기록에 실수한 게 있어요. 어떤 게 주로? 용지가 육군 인쇄공장 용지야. 아, 여기 찍히는 용지가? 용지가. 그 다음에 조사 장소에 막 서빙고, 그 다음에 군부대 이름이 막 나와요. 그리고 사법경찰관이라고 써야 되는데 군사법경찰관 쓰고 그 다음에 명의를 빌려준 사람 수사는 한 20명이 했는데 네. 명의를 도용한 사람은 한 명이니까 홍길동이 되는 거예요. 이 수사가 하루에 막 서울에서 하다가 그 당시 비행기도 타고 갔을 리도 없는데 막 부산에 현장 검증 갔다가 막 이렇게 이 부대에서 저 부대에서 막 관련자들 조사하는데 전부 다 중정수사관 혼자서 다 한 것처럼 그 사람이 홍길동이 아니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식으로 서류까지 날조돼 채로 간첩을 조작을 했다는 거죠. 그럼 이것도 또 이제 그러니까 조작된 간첩 사건에 서로 가담했던 지금의 국정원 그리고 지금 국군 안보지원사령부 이것도 다시금 보고 제대로 세워야 될 문제 중에 하나네요. 보안사 위법한 행위를 했는데 여기 그 당시 중정이나 안기부가 가담을 하고 그렇죠. 협력한 거죠. 그렇죠. 이것 도장을 빌려주고 이것 그렇죠. 또한 그렇죠. 당연히 국가기관이 서로 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 국가정보는 이와 같은 보안 사건과 관련돼서 누가 지휘권을 가지고 있겠어요? 전체적으로 국정원? 국정원이죠. 그걸 조정 통제한다 그래요. 아. 이런 대공 정보 수사 이런 부분들은 보고를 하게 돼 있죠. 그러나 이제 보안사가 이제 전두환 정권 시절에는 보안사가 이제 좀 셌겠죠. 힘이 셌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것이고요. 실적을 많이 올렸어요. 80년대에는 이 고병천 씨가 80년도 얼마나 많이 조작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보안사가 재밌는 거는 보안사는 간첩 조작 사건 지금 재심에서 다 무죄 받은 사건의 위법성을 우리가 어디서 찾냐면 네. 보안사가 1, 2, 3로 1권, 2권, 3에서 대공활동사 1, 2, 3 이래가지고 네. 보안사령관의 인사말 그러면서 자기들의 무용담을 다 해놔요. 70년대, 80년대 막 이렇게 간첩을 조작한 누구 사건 이러면서 자기들의 그 업적을 찬양하는 이 무용담을 대공활동사 1, 2, 3으로 해놓습니다. 그게 지금 다 저희가 그 보안사의 위법 수사의 증거로 사용합니다. 무용담인데 전부 다 위법한 무용담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무 가택에 뭐 몰래 들어가가지고 뭘 했다 뭐 이런 걸 자랑이라고 적어놓고 있습니다. 자랑. 그래서 보안사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고병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 치안본부 우리가 또 박종철 열사 고문수사관 이근한 자 이근한이라는 이 인물 네. 뭐 목사됐다는 썰도 있고 목사됐다가 국민들이 여론에 의해 가지고 이 부분이 안수 취소했다 뭐 이렇게 됐죠. 그렇죠. 이근한 씨 자서전이 있어요. 다 불법을 자랑하는 무용담 자서전이 있습니다. 또 웃음이 나오는데요. 이런 이근한은 그 처벌 제대로 받은 겁니까? 아니죠. 아니죠. 공소시효 있는 것만 처벌받은 거죠. 이근한이 고문한 사건이 그것밖에 없겠습니까? 무수히 많겠죠. 무수히 많아요. 저는 최근에도 이근한이 자서전에 자랑하는 사건의 피해 유족을 만났습니다. 유족분이 찾아와서 유족분들은 지금도 세상이 바뀌었다고 하는 이 상황에서도 재심하는 걸 두려워하고 왜? 그 아버님이 멀쩡하던 분이 고문을 받고 간첩이 되고 어머니도 같이 끌려가고 작은 아버지도 같이 끌려가고 그 재판 받고 그렇게 살아온 분들은 누구도 믿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재심할 생각
혹시라도. 그리고 그 해산돼야 될 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네. 당이 지금 설치는 거 보면 이거 용기 내기 힘들어요. 그렇죠. 피해자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이런 피해자들의 목소리와 그들의 고통의 입장에서 우리 사회를 보고 사회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진정하게 피해자의 중심에 서서 그분들이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그 가해자들, 오늘 이번에 이제 고문 가해자, 간첩자 가해자들, 이런 가해자들을 과연 우리가 제대로 처벌하고 있냐. 오늘 얘기하니까 유성 사건의 가해자들 많이 처벌한 것 같지만 고문 가혹 행위자들 지금 처벌 한 명도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총책을 처벌 못해요. 남재정 국정원장 지금 다 꼬리 잘려 있어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 가담했는데 아직도 불구속 집행유예 뭐 아직도 변명하고 있어. 변명. 그렇죠. 그러면 이런 상황이면 그 피해가 회복이 됐다고 볼 수 있나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이근환이라는 사람이 감옥에 갔다 왔고, 그렇지만 목사가 돼가지고 또 여론의 주시를 받아서 그나마 그 목사 안수 취소를 했지만, 그 어느 교단입니까? 그 지금 목사 안수 줬다 이거 웃기는 일 아닙니까? 진정한 회개를 했다고 하면 이근환이 자기의 과거의 죄행을 낱낱이 고하고 정말 피해자들을 찾아서 제대로 된 뼈를 깎는 반성을 해야 돼요. 이근환이가 뼈를 깎는 반성을 하고 있습니까? 이근환이가? 했습니까? 뭐 고병천 지금 감옥에서 나왔지만 과연 이들이 뼈를 깎는 반성을 하고 있는지, 뼈를 깎는 반성을 하도록 우리는 사회를 만들고 있는지. 그런 사회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많은 가해자들이 반성 없이 오히려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고 있다, 이런 역사를 더는 좌시해서는 안 되리라고 봅니다. 오늘 이제 방송이 거의 이제 마무리를 지려고 네. 하는데 변호사님이 쉽지 않은 싸움이고 이런 여건에서도 계속 이런 조작된 사건에 가담했던 범죄자들, 가해자들을 법정에 세우고자 하는 그 진심, 그 마음이 무엇인지. 자, 국정원에서 간첩 조작을 했어요. 네. 그렇죠. 그 피해자들이 합신센터에 갇혀 있다, 독방에 갇혀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거기가 어떤 곳인지 아무도 몰라요. 네. 그죠? 그리고 국정원이 수사를 하면 정말 국정원처럼 이렇게 유치한 헛개비들이 간첩 조작하는 거를 그냥 뭐 방관하기에는 제 자존심이 용납이 안 됐고, 저런 수준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겁을 먹어? 우리가 국가보안법에 겁을 먹어? 이 부분이 저로서는 굉장히 뭐 많은 제 그 고민을 했던 상황이고, 정말 국정원의 간첩 조작, 특히 탈북자들을 간첩 조작으로 하면서 지금 우리 사회를 끊임없이 그 대결로 몰아가는 여기에 물러서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탈북자 간첩 조작 사건을 한번 밝히려고 제가 호시탐탐 제가 노리고 있었고, 정말 고통받고 합신센터에서 간첩으로 조작돼서 그 누구 하나 후원해주고 도움을 주고 상처를 공감해주고 지금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나서주는 그 아무런 그런 없이 생활고에 시달리는 그런 분들을 계속 같이 관계를 맺고 해야겠다, 이런 일단 생각. 그런 과정에서 과거 이제 수많은 간첩 조작 사건도 제가 봤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저도 지금 어떻게 보면 저는 변호사로서 공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우리 사회가 얼마나 이렇게 추한 모습, 과거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이런 사회를 정말 이제 좀 극복을 하자. 가장 소외되고 상처받고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데 잘 안 가는 곳에 우리의 힘이 집중이 되면 저는 이 사회에 정의 세울 수 있고, 그런 피해자들을 피해 회복과 그런 피해자들이 겪은 간첩 조작에 대해서 진실을 밝히면 저는 정의가 세워진다고 그렇게 보고 지금도 그 일에 어쨌든 매진을 할 겁니다.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마음이 느껴져서 진짜 우리 사회 이런 거죠. 저희가 해방 이후 친일 잔재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해서 그 역사가 지금까지 되풀이되고 그런 것이 쌓여서 지금 적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과정에 또 분단이라는 걸 통해서 또 다른 적폐가 하나 형성된 거죠. 여기에 그 과거의 정권과 아니면 지금까지 흔히 말하는 공안 기관들이 범죄를 조작해내고 국가기관의 이름으로 범죄를 만들어낸 것 자체가 네.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과거에 극복하지 못한 역사 때문에 지금도 되풀이되고 있지 않은가. 그렇습니다. 네. 이거를
지금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우리의 또 뭐 사회에서 뭐 일정한 민주주의가 형성됐다고 해도 또 다른 고통은 교묘하게 만들어질 것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 이제 해방됐을 때 그 교훈을 다시 한번 정확히 인식하면서 지금의 이런 그것들이 지금까지 쌓이고 쌓여서 또 다른 적폐를 만들고 있다. 그 중에 맞습니다. 하나가 네. 중요한 것이 이런 분단을 이용한 조작 사건들이다. 이것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과 진실이 공개돼야지만 이런 역사는 되풀이되지 않는다. 네. 끊임없이 저희는 그 적폐가 왜 이렇게 적폐 청산을 통해 가지고 뭐 지금 민생도 어려운데 왜 적폐 청산만 하냐 뭐 이런 주장을 한 사람들이 있다 그러잖아요. 네. 저희가 끊임없이 우리 점검을 해야 됩니다. 이 문제는. 저희도 지금 뭐 이렇게 뭐 저도 몇 가지밖에 얘기 못했지만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수많은 정말 널브러져 있는 우리 그 과거에 정말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될 역사들이 널브러져 있어요. 근데 이걸 지금 현재 우리 살아가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거나 그걸 끊임없이 되새김하면서 우리 자세를 가다듬고 이게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발하는 겁니다. 이걸 반드시 재발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짐하고 다짐해도 아직까지 지금 사회 구조적으로는 간첩 조작이 발생할 수 있는 저는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적폐 세력이 있죠. 그죠? 네. 그렇다고 보는데 방심하면 저는 언제든지 되돌아갈 수 있고 언제든지 바로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끊임없이 우리가 이 과거사, 현재사, 또 미래를 위해서 계속 우리는 되새김질 경계하면서 우리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조작 7화, 6화 7화가 그 조작 사건을 가담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건 아주 빙산의 일각일 겁니다. 네. 더 많은 조작 가담자들이 있을 거고 그들은 여전히 사회 곳곳에 처벌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네. 우리 조작은 이제 명백한 범죄이고 특히 또 국가가 저지른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진상이 규명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다시 반복되기 때문에 이런 국가기관이 저질렀던 국가 이름으로 진행되었던 조작 사건들 그리고 그에 가담한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했던 공안기관들 이들에 대한 정확한 처벌이 이루어져야지만 우리 사회가 제대로 된 사회가 될 수 있다. 저희는 이런 계속 이 조작된 사건들에 대해서 진실을 파헤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경욱의 조작 7회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